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4월 22일 4월의 네 번째 주인가요? 네, 네 번째 주 금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려 합니다. 자, 소리 체크하겠습니다. 들리시면 숫자 5번 눌러보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5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체크하고 아침 시황 시작할게요.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이번 주 초에 월요일날 아침 시황을 하면서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4주 만에 뵙게 했습니다. 인사드리고 했었는데 4월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이번 주 시황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4월 20일 금요일 아침 시황 이슈 이제 시작하고요. 마무리하고 다음 주까지 오늘 마무리 잘해놔야 편하게 주말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증시 부탁합니다. 다우지수 보시면요, 미증시 연봉 크게 티가 안 나죠? 크게 티가 나진 않지만 전일 한 100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이달 500포인트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전일 같은 게 100포인트가량 이상 하락이 나와주면서 조정이 나타났다. 뭐 때문이냐? 유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가 때문에 쭉 끌어올렸는데 계속 올라가겠느냐? 아니라고 했죠. 단계적으로 반등관계 되돌림이 나와줬지만 유가 하락의 영향이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문제로 조금 되게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간 기준 보시면 윗꼬리가 조금 달립니다. 18,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깨졌어요. 17,982.52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 보시게 되면 윗꼬리 길어지고 있죠? 자, 뭐라고 했느냐? 작년도 연말의 고점은 돌파했지만 다우지수가 2015년 중에 최고점 18,350포인트까지 돌파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지만 날아가는 모습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있었던 거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일봉상 그림 본다라면 전거래를 18,167에서 18,000 깨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역시 유가 때문이다. 자, 유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5월달 정도에 다시금 이제 회담을 할 것이다, 오펙 회의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뭐 유가도 올라가고 시장도 조금 올라가는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있었지만 아닙니다.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감산이 아닌 추가로 하지 않는 게 중단이 유지하는 겁니다. 생산량을 이 정도까지만 이제 중지하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가능성입니다. 한다가 아니라 가능성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쉬어주는 게 맞죠. 조정이 나온 게 맞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연봉상 아래꼬리 길다랗게 나오는 연봉 캔을 만들어줬고요. 월봉 기준 비슷합니다. 5,000포인트 돌파를 못해요. 네, 못 나오고 있습니다. 4,000포인트 후반선 5,000 근처까지 억지로 가지만 돌파를 못하면서 힘이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고개를 꺾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봉상 그림과도 마찬가지 5,000포인트 돌파를 못하고 근접한 자리까지만 가다가 거기에서 횡보와 하락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기준에서 미증시가 좀 조용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랬는지 실제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참 이게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어제 그저께 지표가 좋았어요. 뭐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이게 나와줬고 그 다음에 유가가 상승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지수가 다 올라갔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때문에 S&P 2100, 다우 18,000 이하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함께 미국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의 파업 소식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쿠웨이트였나요? 파업한 곳이? 그죠? 네, 쿠웨이트의 파업 얘기 나오면서 유가는 들어 올렸는데 통신사 파업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는 급락이 나옵니다. 국제유가 하락한 것도 증시에 부담이 됐다고 하는데요. 고용지표는 강세 이어갔지만 경기 선행지수와 제조업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전날보다 10.92포인트 빠졌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113.75포인트 빠졌습니다. 0.6포인트가량 하락이 나왔죠. 나스닥은요 0.05% 빠지면서 2.24포인트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ITG의 브라이언 페스케 주식 거래부문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버라이즌의 부진이 통신업종을 끌어내렸고 다우지수에도 부담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달 유틸리티와 통신 업종 지수는 1.86, 1.03 하락했고요. 원자재 업종 지수 역시 1.09% 하락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3년 만에 최저입니다. 자, 고용 강세예요. 지표 기준 봤을 때 고용률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한 개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죠. 자, 시장에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혹은 다우나 나스닥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종목들, 수천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 한 개 혹은 10개 정도가 상승한다고 시장 끌어올릴까요? 못 올리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상승세가 있어야 되는데 실업수당이 좋다고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거나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라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저로 고용은 강세를 보였으나 다른 것들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2월 FHFA 주택시장 지수도 전월비 0.4% 상승했습니다. 예상에 부합한 정도예요. 올라간 게 아닙니다. 경기선행지수와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기대 이하를 미칩니다. 지난달 경기선행지수는요,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3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2% 상승한 123.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전월에 0.1%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이긴 하지만 시장 전망치는 0.3이다. 반밖에 안 갑니다. 반밖에 못 갔기 때문에 시장은 쉽지 않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제유가 차익 실현, 미국의 재고 증가의 하락, WTI 2.3% 하락, 30달러대 오겠네 다시, 그죠? WTI 안 났나요? 안 내렸네. 43달러인가요? 4달러 버티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도 나오면서 하락합니다.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전날보다 배럴당 1달러죠. 2.3% 하락이 나왔고요. 43.18달러 기록합니다. 런던 아이스선물 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 역시 1.15달러 빠지면서 44.65달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WTI와 브렌트유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올해 역전현상이 한 번 있었죠. WTI와 브렌트유의 역전현상 한 번 있었는데 역전하면 또 나지 않겠나 생각 들기도 합니다. 보통 WTI 기준, 서부 텍사스 원유 중진료 기준을 많이 보죠. 역전현상 한번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원유 정보 제공업체인 젠스케프에 따르면 원유 수입 창구인 쿠싱 지역의 재고가 84만 배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진 것도 악재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겠죠. 러시아가 산유량 최고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란 역시 하루 400만 배럴까지 산유량 늘린 것도 밝힌 것도 유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달러 소폭 상승, 엔화 강세 나왔습니다. 엔화는 계속 강세예요. 엔화 계속 강세인데 엔화가 좀 약세를 좀 돌아서야 그나마 일본이 숨통을 칠 텐데 강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수출도 어렵다, 힘들다 얘기 나와주는 겁니다. 불의고리의 역량으로 수출 뭘까요? 시장 분위기라거나 일본 내 흐름 자체가 나쁜데 엔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제품 같은 게 판매하는 것도 엔고를 통해서 판매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유럽 증시 드라기 발언 여파에 하락 나왔다. 자,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유럽 쪽에 이제 드라기 총재죠. 드라기 총재 발언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참 시장이 왜 이럴까?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4일간 지속되던 랠리를 접었습니다. 대부분 하락 마감했는데 ECB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추가 완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투심을 위축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잠시 뒤에 따로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잠깐 볼까요? 그래서 보기 전에 드라기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효한 강세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드라기 총재가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약세로 돌아섰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나와 있어요. 계속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전일 뉴욕 마감 증시에 영향을 미친 건 뭐예요? 실적 하락, 버라이즌의 파업 소식이 있었다. 그리고 유가의 하락입니다. WTI 그리고 브렌트 둘 다 하락 나오면서 어려웠고요. 유럽 지역에서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 때문에 움직임이 약했다, 하락이 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로 넘어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가볼게요. 코스피는요, 전일 올랐습니다. 일부 2022포인트 마감합니다. 20일날 종가보다 꽤 많이 올랐죠. 네. 연봉상 크게 티가 안 납니다. 월봉도 티가 안 납니다. 양봉 올라갔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주봉상 양봉입니다. 2000포인트 인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지지를 받고 양봉으로 들어 올립니다. 매매 동향 역시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현재 구간 2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2050, 2100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 좋아요. 선정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이후부터 지수 괜찮고 이제 시장 살아날 거다, 방향 좋다라고 하셨는데 코스피의 경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죠. 2050, 2100포인트 돌파해주고 추가 상승이 나와주기를 기원해보면서 주봉 말고 일봉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상 2022포인트 그저께죠. 수요일 윗꼬리 정도를 돌파해주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 어떨까? 50, 60, 100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가능성이 보입니다. 코스닥은요, 연봉상 양봉입니다. 뭐라고 했죠? 700포인트 한 중반까지 윗꼬리 찍고 와야 된다. 찍고 와도 올해 연말에 음봉 나오면 600이나 500포인트 후반에 땡큐하고 잡아놓고 내년에 먹으면 된다. 내년 연말까지 본다고 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보고 흐름 맞춰간다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코스닥군 종목들이 그 시장의 흐름 봤을 때 테마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강한 움직임과 파동이 만들어서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는 올해 연중에 얼마가 갔다 오든 간에 올 연말과 내년 초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코스닥 연봉지수 보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양봉입니다. 700 넘었죠? 주봉도 양봉입니다. 일봉은요, 음봉이긴 한데 갭을 띄우고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700 지지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매매 동향을 본다라면 전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군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이 들어오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주가 상승이 좀 더 강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과 개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전일 0.8% 올랐고 코스닥은 0.25% 올랐습니다. 2배 이상, 3배 이상의 3배 정도 이상의 변동이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 투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장의 강세 혹은 약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빠지겠죠. 자, 그래서 지수 움직임은 일단 전일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뉴스 보겠습니다. 뉴스 10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월간 CEO 먹튀 방지 인센티브 4년 내에 지급한다. 금융당국이 새 규제안을 발표합니다. 단기 실적을 위해 무리한 투자 관행에 대한 제동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 경영진들은요, 보너스를 최소한 4년 이후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본인의 재임 기간 중에 실적을 높인 다음에 거액의 보너스 땡기고 그 다음에 부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부분들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사실 그 금융계뿐만 아니라 뭐 얘기하면 그렇지만 다른 부분 정책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넘어가지만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최대한 땡겨놓고 다 땡겨놓고 챙겨놓고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부실을 만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빚을 떠안겨놓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만큼 발전시켰습니다. 이만큼 뭔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음에 맞는 사람이 똥덩어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막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전국 신용조합 감독청은 20일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공개했고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인데 과연 정치권에서 이것을 허용해 줄 것이냐, 정책의 부분이 이제 통합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 그나마 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을 좀 더 믿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규제 확정이 되게 되면 금융회사 경영진은 최소 4년 이후에 인센티브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오래 가야겠죠. 그러면 한 1년 2년 바짝 땡겨놓고 못 나가요. 한 5년 10년 이상을 해야 평균적으로 봐서 수익이 만들어지고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인센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네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표시해 드릴게요. 미국 금융당국이 내놓은 부분 전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하는 금융회사의 인센티브 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CEO들은 장기 성과보다는 단기 성과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이 부실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를 키우려면 장기 존속 가능한 사업을 한다라거나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회사 운영에 가야 되는데 빨리 단계적으로 단타치고 나올 수 있는 거면 내가 먹을 거 다 먹어놓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부실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운영을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 당국이 내놓은 이번 규제안이 과거에 비해 강도가 강해졌는데요. 초안에는 경영진 연봉 3년간 50%만 지급하도록 했었대요. 네, 그건 심하죠. 연봉은 주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만 빼도 됩니다. 배당이라거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만 장기적인 실적이 있고 회사가 성장했을 때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연봉 자체를 깎는 것은 심했죠. 그죠? 진전된 거라고 합니다. 지난해 월가 경영진 평균 인센티브는 9% 감소한 14만 6,200달러 약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 인센티브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연봉은 기본이죠. 연봉 기본 깔고 인센티브만 1억 6천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역시 월가 진출해야 되나? 우리 월가 갑시다. 자, 다음에 드라기 유럽 마감 드라기 발언 여파. 아까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간단히 넘어갔는데 무슨 얘기냐? 유럽 주요국 증시가 4일간 상승 나왔다가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정책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추가 완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총재의 발언이 투심을 위축했다. 아까 본 게 여기까지였죠? 그쵸? 여기까지였고요. 좀 자세한 내용을 봅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봅니다. 새 단락입니다. 20일은 이날 정례 금융통화 정책회의 결과 현행 0.00%인 기준금리와 현행 마이너스 0.4% 예치금리를 동결하기 결정했다. 예치금리 0.4%예요? 돈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제로금리도 아닌 마이너스 금리죠. 지난달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양적 완화 규모를 기존 월 600억에서 800억 유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예상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드라기 22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유로 사용 19개국의 경기 전망이 나빠진다면 추가 부양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통화정책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물가 상승 목표 달성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책금리 동결과 추가 완화 가능성 시사 올랐지만요. 드라기 총재가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헬리콥터 머니가 뭐예요? 밑에 있네요. 헬리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헬기에서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국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식으로 정부의 지출 확대나 감세 등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고 하니까, 얘기 없다고 하니까 일단 돈을 좀 뿌리고 양적완화를 위해서 이거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 기대했는데 안 나오네? 실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비유해 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옆집에 이제 그 아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친하게 지냈습니다. 옆집 아저씨랑. 그 아저씨네 그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가 오면서 게임기 사줬어요, 아저씨가. 그래서 아저씨가 조카네들이 한 달 뒤에 간다고 했는데 게임기 안 가져간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얘 가면은 게임기 줄게 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애들이 갔는데 게임 가져가 버렸네. 아우 실망이야, 아우 열받아. 이렇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요게 그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유럽이 하락으로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비유가 됐나 모르겠네요. 네. 엄마가 이번 성적 오르면 컴퓨터 사줄게. 근데 컴퓨터 안 사줘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자, 그런 얘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좀 하락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은행장 86%가 은행 산업에 대한 위기, 산업으로 봐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은행업 지금 어렵죠. 어려워요. 금융은 어렵습니다. 위기의 은행 마지막 그 기사입니다. 국내 은행장 설문조사해본 결과 위기 촉발한 리스크, 기업 부실을 지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에 독일 도이치은행이 대규모 손실로 코코본드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듯이 은행들의 순환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은행, 금융업계 자체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은행뿐만일까요? 아니요. 증권사도 어렵고요. 보험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거기에 타겟책들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은행권들의 위기 가운데 기본 수익 구조를 가져갔던 점에서 이제 위기가 심해질 수 있다. 새로운 걸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내 은행자들도 인식이 똑같습니다. 매년 조 단위의 이익을 내는 은행들이 지금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수익 구조 변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없이는 심각한 위신실로 닥칠 수 있다 라는 얘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은행과 함께 땡땡페이 이런 것들이 엮어진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현금을 맡겨놓고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돈을 찾는다거나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해서 현금 뽑고 이체하고 가는 부분들이 적어졌고요.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뱅킹으로 모두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급여 통장을 한다거나 혹은 우체국 같은 경우는 그 월 평균 잔고가 50만원 이상이면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은행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14명 중에 12명이 지금 위기라고 해요. 86%가 은행 산업이 위기라고 하고 있는데, 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익 감소, 금리가 낮으니까 많이 빌려주더라도 이자 많이 못 받습니다. 그죠? 은행에 돈처럼 안 맡기겠죠 또. 그래가지고 위험 부담 있는 쪽으로 넘어간다고 있는데, 그것도 잠시 뒤에 기사 볼 겁니다. 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익 감소가 제일 많다고 하죠. 1, 2순위를 가장 많았고요. 인건비 구조로 인한 비용 절감의 한계, 기업 부실 심화가 그 다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은 감소합니다. 비용은 줄일 수 없고요. 기업 부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키워왔습니다. 은행을 키워서 뭐 직원이 한 10,000명 이상 된다. 10,000명 이상이 됐고 그 실적이나 매출이 예전만큼 나와줘야 급여를 주는데, 실적이나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직원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연봉제, 호봉제 올라가니까 급여는 더 줘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기업 부실로 가는 거죠. 들어오는 건 주는데 나가는 건 그대로예요. 혹은 늘어야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매출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본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뭐 참여 얘기도 있었던 건데 조용하죠 아직까지는. 이래서 금융업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기업 부실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체력을 까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몸을 에너지를 비축하고 그걸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밥을 덜 먹는다거나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으면 몸 안에 있던 지방을 소비하고 나면 단백질을 소비합니다. 몸속에는 기초 부분들 있죠. 뼈와 살을 이걸 태워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약해지죠. 쓰러집니다. 병원 가서 링겔 맞죠. 링걸 맞으면 돈 들어가요. 링겔 못 맞아요. 그러면 결국
저기로 가는 거예요. 요즘 은행권이나 금융업종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워낙에 수수료 부분들을 아낀다,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무료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은행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수수료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수료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여론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론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로 가야 되는데요. 이걸 보는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뭐 서비스 뭐 하면은 뭐 카드 결제하고 카드 서비스를 하거나 적금을 든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자금을 얼마 넣어놓게 되면은 수수료 무료 드릴게요 라고 식으로 지금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수수료 올린다거나 받는다고 한다면 반발이 거셉니다. 초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화가 돼야 금융업의 은행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은행이 도구가 아니라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주세요 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너무 길게 갔죠? 넘어갑시다. 사모펀드로 바뀐 주인 바뀐 쌍용양이 일위성 가능하냐? 라는 얘기예요. 국내 시멘트 업계 1인 쌍용양이가 사모펀드를 새 주인 맞이하면서 업계 판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멘트 업계가 이제 M&A가 심해요. 잦죠. 뭐 동양 같은 경우도 있었고 뭐 많이 나요. 다양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쌍용양의 새 주인이 한행캠퍼니 회장 신인 윤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업계의 쌍용양이가 새 주인을 맞으면서 그동안 고수해왔던 가격 결정 방식이나 영업 패턴에 변화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요, 시멘트 업체들이 협의를 통해 생산 물량과 가격을 조율했습니다. 질서 유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영업 방식이 바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종가 베팅 종목은요, 리딩표 보기 하시면 나옵니다. 우리 VIP 회원님, 저는 종가 베팅이요, 리딩표 보기 하시면요, 제일 밑 종가 베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업계 관계 중 한 명인 경쟁사 중 하나인 라파즈 한라시멘트가 글래드 PE에 매각이 돼서 사모펀드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동양시멘트 역시 3패로 인수되면서 시멘트 업체가 유대가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은 협의 체제였는데 펀드 쪽으로 사모펀드 넘어간다라거나 다른 기업 넘어가면서 그동안 연결고리가 있거나 유대관계가 있던 부분이 깨지면서 뭐로 가요? 경쟁으로 가면서 경쟁체제로 가면서 가격 경쟁력, 예전에 이제 그거 있죠? 제살 깎아먹기 치킨 게임이죠. 치킨런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업계 1위, 2위 했던 부분들이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시장 점유율도 변화가 나올 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시장 지나고 나서 봐야겠지만 이런 부담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좋게 본다라면 어차피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내야 될 부분입니다. 이익을 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좀 더 경쟁 체제가 나온다면 그 회사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정체돼 있던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나고 봐야겠죠. 자, 보일러 3사 추운 겨울 피하려 신사업 발굴 나선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린나이 코리아 등 3대 보일러 제조사들이 비수기를 맞아서 신사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 정말 간단하게 비교해드릴게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이게 괜찮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요즘에 붕어빵 장사 보신 분 있으세요? 한여름에 붕어빵 장사 본 분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붕어빵은요, 늦가을에 나와서 초봄까지 있다가 사라집니다. 보일러 매출이라거나 난방 매출은 언제 나와요? 겨울에 나옵니다. 가을부터 봄에 좀 추면 봄까지 나오잖아요. 계절 산업이 계절 산업. 계절적으로만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기간에는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붕어빵 장사가 여름에 딴 거 해야 돼요. 여름에는 뭐 해야 돼요? 팥빙수 장사한다거나 음료 장사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도 겨울 산업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산업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없다.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라거나 계절에 맞는 산업을 다양하게 몇 개 정도, 두세 개 이상은 만들어 놔야 다른 부분에 대한 매출이 줄더라도 요 다른 걸 새로운 사업에 대한 매출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거고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변동이 좀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사업 발굴하는 거 맞는 겁니다. 자, 다음 얘기.
로버어드바이저 펀드 수익률 20% 넘었지만 걸음마 단계다. 20% 넘어요? 대단한 거죠. 밸류 시스템이나 서미트 일부 펀드 수익률은 18에서 20%입니다. 아이로보 알파 ETF 출시했는데요. 지난달 3일입니다. 한 달 반 지난 가운데 최초 펀드 가입자 수익률은 10% 넘는데요. 우와, 괜찮네. 평균 수익률 0.85%인데 퀀트 펀드 13개 수익률 1.0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10% 넘는데요. 대단하군요. 대단합니다. 밸류에서 내는 거예요. 네. 신한 명품 밸류 시스템 자문형 로보랩의 경우 현재까지 40억 원이 자금이 유치하면 좋은 성적 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률 같은 경우도 서미트 괜찮게 나오네요. 비펀드 수익률이 빨간색으로 강하게 나와주고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파동, 전후 약간만 나와주지만 우상향은 굉장히 강해요. 그쵸? 와, 그러면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다 들어가 있을까요? 네, 밑에 보세요. 아직 걸음마 단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완할 부분이 많아요. 고차원 인공지능 탑재한 로봇이라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 알파고는 수천억 원 들여가지고 오랜 시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로버어드바이저, 물론 준비기간이 있겠지만 그만큼의 자금을 투자와 함께 전문가들의 역량이 들어갔느냐? 아직은 아닐 거란 얘기죠.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예전에 펀드, 개인 펀드, 그 증권사 펀드 같은 경우도 타이밍이 잘 맞으면요, 뭐 100%씩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한 2, 3년, 3, 5년 지켜본 이후에 꾸준한 매출이 나와준다. 아까 얘기했던 월가의 대표 CEO 같은 경우도 1, 2년 만에 파트 땡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4년 정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고 매출이 나와주면 인센 받아가라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버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도 향후 2, 3년, 길게는 5년 정도는 지켜보면서 꾸준한 수익이 확실하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십시오. 지금 개발 단계와 함께 시작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도 진행합니다. 할 겁니다. 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시고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뭐야? 경고? 서버 뭐야? 모르겠네. 자, 금이 높은데 위험하면 어때? 비유령 회사차에 개인돈이 몰린대요. 비우량 회사한테 돈이 몰린답니다. 여기 보세요. 이자율이 높아요. 대한항공 트리플 B 플러스입니다. 근데 4.9%죠? 이자율 높죠? 다른 거 A- 이 부분에 이자율 2.9%밖에 안 됩니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저금 시대이기 때문에 4.9%의 치명적인 매력 때문에 금리 많이 준다고 하니까 위험해도 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맡겨도 돈 안 되죠. 은행 맡겨도 돈 안 됩니다. 세금 때문에 1%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있어도 돈만 좀 벌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험한 일이야 이거 잘못하면. 미국 금리 인상, 업황부진 등 리스크 살펴봐야 되는데 위험 부담이 있어도 돈이 안 되고 다른 것들에 대한 수익이 없으니까 이런 것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자, 증시 일정, 주요 증시 일정 보시고요. 55분에 마이크 연결입니다. 경제지표 발표. 미국 4월 마켓 제조업 PMI, 유럽 4월 마켓 제조업 PMI. 추가 변경 상장건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국제약품 중중에서 쭉 덱스터 상호변경까지. 투자자는 봐야 될 10대 뉴스 22일자 5일자입니다. 현대중공업 3,000명 감축 부서 100개 없앤대요. 아휴. 여기 일하시던 분들 어떻게 하나요? 여기 딸린 식구들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살아남아야 가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부시기업 두 구조 중 합치 나온다고 하죠. 협의체 만든다고 하죠. 실적 부진의 S&P 2100 다우 18,000 이하 빠졌다고 얘기 나왔죠. 롯데 스마트픽 확대 온라인몰 통합 전투 작업 아모레퍼시픽 오너일 가도 유령회사 설립했대요. 어이구 얘네가 그런 짓을 했군요. 나쁜 짓 했네요. 돈이라 속상한데 강제청산 소금의 펀드 잔혹사 소금의 펀드에 대해서 자 펀드 설정액이 있는데 설정액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요 일정 한도를 줄이게 되면 이거 청산시킵니다. 아시죠? 네. 증시 상장한 종목 같은 경우도 하루 거래대금 얼마 이하 이런 것들 떨어지게 되면요 뭐예요? 상장 폐지시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세값 치솟는다고 합니다. 싼 집 찾아 탈서울 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철과 신혼부부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빠져나가서 저기 경기도 위쪽 아래쪽 다 이사간다. 출근 시간 1시간 넘게 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구나라는 얘기. 1분기 환율 변동폭 4년대 최고 나와줍니다. 네, 소주명가 전국 진출 쓴맛. 소주명가 지역구의 소주가 전국으로 가니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기사. CTC 바이어 필름형 비아그라 러시아 판매 승인 획득했다고 합니다. 관련주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시간은 55분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55분 선재공견님께 마이크 걸리고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 대박 나시고요. 선재공견님 마이크 넘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